마지막으로 듣던 이름 나를 지켜준 사람의 숨은 이야기. 일부. 그 이름을 처음 들은 날. 사람은 죽기 전에 이름을 부른다고 했다. 어릴 적엔 그 말이 무서웠다. 어른이 된 지금은 그 말이 가끔 위로처럼 느껴진다. 그날 밤 나는 병실 창가에 서 있었다. 유리창에는 밤비가 잔잔하게 흘러내리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응급실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어머니의 숨은 점점 얕아지고 있었다. 심장박동을 알려주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그 소리조차 믿기 어려웠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나는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나를 보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내 뒤 어딘가를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였다. 그 사람 아직도. 어머니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나는 숨을 죽였다. 엄마 누구요? 한참의 침묵 끝에 어머니는 거의 소리 없이 이름 하나를 남겼다. 정호. 그 이름은 낯설었다. 우리 집안에도 친척 중에도 내가 아는 누구의 이름도 아니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정호요? 누구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새벽 어머니는 그렇게 떠났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울었고 조심스럽게 위로했다. 그 와중에도 내 머릿속에는 계속 그 이름이 맴돌았다. 정호. 왜 마지막에 그 이름이었을까? 왜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나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서랍 맨 안쪽 먼지가 두껍게 쌓인 채였다. 열쇠는 없었지만 오래되어 손으로도 쉽게 열렸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다. 낡은 흑백 사진 1장, 빛바랜 수첩, 그리고 접힌 채 보관된 오래된 편지. 사진 속에는 젊은 어머니와 그 옆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알던 모습보다 훨씬 밝게 웃고 있었다. 남자는 정면을 보지 않았다. 고개를 살짝 돌린 채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듯 서 있었다. 수첩 첫 장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그 사람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다음 장 또 다른 날짜.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러지 말라고 했다. 이름을 물어보지 말라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수첩의 글씨는 점점 떨려 있었다. 정호라는 이름을 오늘 처음 들었다.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말할 때 웃지 않았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편지를 펼쳤다. 봉투에는 주소도 날짜도 없었다. 단지 어머니의 이름만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이랬다. 이 편지를 당신이 읽게 된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요. 글씨는 단정했지만 어딘가 서둘러 쓴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당신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를 묻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알 필요는 없는 일이니까요. 나는 편지를 잠시 내려놓았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였다고 했다. 아버지는 내가 아주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어머니는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런데 지켜야 하는 사람? 편지는 계속되었다. 당신은 모를 겁니다. 당신이 밤길을 걸을 때, 당신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당신이 이유 없이 불안해할 때, 그 모든 순간에 누군가는 늘 가까이에 있었다는 걸.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의 인생에 등장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름만 남기고 얼굴도 남기지 않은 이유는 당신의 평범한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확실히 기억에 없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디선가 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3시쯤 집안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렸다. 그때 현관 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철컥.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도둑일까 아니면 착각일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을 바라봤다. 불은 꺼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다는 느낌. 그 순간 어머니의 수첩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그 사람은 항상 문 밖에서 멈춘다. 절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문 너머에서 아주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려다 멈춘 듯한 기척.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이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그것은 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다. 2부. 그는 항상 문 밖에 있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문을 잠그는 횟수가 늘었다. 한 번이면 충분했을 자물쇠를 2번, 3번 확인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은 줄지 않았다. 현관문 앞에서 들렸던 숨소리. 내 이름을 부르려다 멈춘 듯한 기척. 그 모든 것이 꿈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어머니의 수첩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사람은 항상 문 밖에서 멈춘다. 왜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들어올 수 없었던 걸까? 아니면 들어오지 않기로 한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어머니가 살던 동네를 다시 찾았다. 이제는 재개발이 예정된 오래된 주택가. 어머니는 왜 이곳을 떠나지 않았을까 늘 궁금했었다. 골목은 생각보다 좁았다. 햇빛이 잘 들지 않아 낮에도 어둑했고 벽에는 오래된 낙서와 전단지가 겹겹이 붙어 있었다. 어머니 집에서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 전봇대 아래에서 발길이 멈췄다. 낯익은 흔적. 어릴 적 밤늦게 학원에서 돌아올 때 이 전봇대 밑에서 잠시 멈춰 서곤 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곳에 서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기 때문이다. 그 순간 수첩에 또 다른 문장이 떠올랐다. 그 아이가 혼자 돌아오는 길, 전봇대 아래에서 늘 기다린다. 나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서 있었을 자리가 느껴졌다. 동네 슈퍼는 아직 남아 있었다. 주인 할머니는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였다. 혹시 이 집에 사시던 분 기억하세요?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어머니와 함께 찍힌 얼굴이 반쯤 가려진 남자의 사진. 할머니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작게 숨을 내쉬었다. 아, 이 사람.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아세요? 알다마다. 말수 적고 늘 멀찌감치 있던 사람. 이름은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정호였을 거야. 근데 이상한 사람이었지. 이상하다는 말에 나는 더 숨을 죽였다.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항상 밤에만 보였어. 누굴 기다리는 것처럼 서 있었지. 어머니랑은 어떤 사이였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연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냥 지켜보는 사람 같았어. 그 표현이 이상하게 정확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다.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은 없었지만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은 계속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다시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다. 이번엔 더 분명했다. 발소리. 아주 조심스럽게 무게를 실지 않은 발걸음.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문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다. 정호 씨인가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부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목소리는 늙어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다. 어머니는 왜 당신 이름을 불렀나요? 문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분은 내가 사라질 시간이 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나는 손잡이를 꽉 잡았다. 사라진다고요? 약속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무슨 약속이요? 그는 한숨처럼 말했다. 당신이 무사히 여기까지 오는 것.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의 삶 곳곳에 있었던 설명되지 않던 우연들. 사고가 날 뻔하다가 비켜간 순간들. 이유 없이 길을 바꿨던 날들. 누군가 나를 부른 것 같아 멈춰 섰던 기억. 왜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왜 우리 가족을 지켰어요? 문 너머에서 대답이 왔다. 지킨 게 아니라 지켜야 했던 겁니다. 누가 시킨 거죠? 다시 침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아주 오래전에 나를 불렀거든요. 그 말과 함께 현관 앞에 기척은 사라졌다. 문을 열었을 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바닥에 낡은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표지 안쪽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처음 보는 문장 하나. 이제부터는 당신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3부. 불려온 사람. 수첩을 손에 쥔 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현관 앞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조금 전까지 분명 존재하던 숨결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이제부터는 당신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그 문장은 경고처럼 보였고 동시에 누군가의 마지막 부탁처럼 느껴졌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종이는 오래되었지만 글씨는 비교적 또렷했다. 첫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3년 4월 17일.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이었다. 오늘 그 여자가 나를 불렀다. 이름이 아니라 상황으로.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되지 않았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사람들은 도움을 청할 때 기도를 한다. 하지만 어떤 절박함은 기도가 아니라 호출에 가깝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정호의 이름을 불렀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다만 반드시 누군가 와야 하는 순간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 수첩 속의 그녀는 분명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그날 밤 혼자였다. 이웃도 가족도 없는 상태에서 한 가지 선택만 남아 있었던 상황. 나는 선택받은 게 아니다. 그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었을 뿐. 정호는 그날을 이렇게 적고 있었다. 불리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이 생긴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정호는 어머니의 인생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불려온 사람이었다. 수첩에는 그의 과거도 조금씩 기록되어 있었다. 나도 한때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가족이 있었고 지키고 싶은 이름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부터 글씨는 급격히 흐트러진다. 어느 날 그 이름들을 지키지 못했다. 이 문장 아래에는 길게 긁어낸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치 쓰다가 멈춘 것이 아니라 일부러 지운 흔적처럼. 그 이후로 나는 남의 삶에 발을 들이지 않기로 했다. 그는 분명히 적었다. 불리기 전까지는. 나는 수첩을 덮고 창가로 갔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때 문득 어릴 적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비 오는 날이었다. 우산을 잃어버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날 누군가 뒤에서 나를 불렀다. 거기 멈춰.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 초 뒤 내가 서 있던 바로 앞에 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그날 이후 그 기억은 운이 좋았던 날로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그건 운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현관 앞에 섰다.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정호 씨. 아무 대답도 없었다. 수첩 읽었습니다. 잠시 후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걸 넘기면 안 됐는데. 왜요? 알게 되면 모르게 살 수 없으니까요. 나는 벽에 등을 기댔다. 어머니는 왜 당신을 불렀나요? 이번에는 대답이 빨랐다.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날 당신은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누군가 대신 서 있어야 했죠. 그 말은 설명이 부족했지만 이상하게도 이해가 됐다. 불리면 그 사람의 삶 일부를 대신 짊어지게 됩니다. 대신이요? 사고, 불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 같은 것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그럼 어머니는? 당신 어머니는 당신의 미래 일부를 나에게 맡긴 겁니다. 그 대가로요? 문 너머에서 아주 조용한 웃음소리가 났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 그날 대화의 끝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이제 약속이 끝났다고 했죠? 네. 그럼 그 다음은요? 한참의 침묵.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다. 보통은 다음 사람이 생깁니다. 그 말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다음 사람이 저라는 건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답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꿈을 꿨다. 어두운 길 한가운데 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정호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의 그림자가 내 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정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아직은 아닙니다. 나는 그 말이 위로인지 유예인지 알 수 없었다. 눈을 뜨자 현관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수첩 맨 마지막 장에 새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다. 불리는 순간은 항상 예고 없이 온다. 사부. 지켜내지 못한 이름들. 그날 이후로 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전과 다르게 듣게 되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누군가를 부르기 위한 좌표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좌표는 잘못 부르면 반드시 누군가를 이곳으로 끌어당긴다. 정호의 수첩은 그 사실을 너무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불린 사람에게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수첩의 중반부 글씨체가 유난히 단정해지는 구간이 있었다. 아마도 정호가 가장 의식적으로 적어 내려간 부분일 것이다. 첫째, 절대 먼저 다가가지 말 것. 나는 무의식적으로 현관문을 바라봤다. 그가 늘 문 밖에만 머물렀던 이유였다. 둘째, 이름을 스스로 밝히지 말 것. 어머니가 수첩에 적어두지 않았다면 나는 그의 이름조차 몰랐을 것이다. 셋째, 약속이 끝나는 날이 오면 흔적 없이 물러날 것.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흔적 없이. 그 말은 곧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채 사라진다는 뜻이었다. 수첩에는 정호가 지켜보았던 다른 사람들의 기록도 남아 있었다. 첫 번째 이름. 지켜내지 못했다. 이 문장 아래에는 아무 설명도 없었다. 이름조차 적혀 있지 않았다. 두 번째 이름. 끝까지 버텼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정호는 그들의 이야기를 길게 쓰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에 항상 같은 문장을 남겼다. 나는 그 곁에 있었지만 그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었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지킨다는 것과 대신해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호는 전부를 지켜주지 않았다. 그는 선택의 순간까지만 함께했을 뿐이었다. 불린 사람은 사고를 막을 수는 있다. 그러나 결정을 대신 내려주지는 않는다. 이 문장은 유독 진하게 눌러쓴 흔적이 있었다.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경고처럼. 나는 수첩을 덮고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정리하지 못한 서랍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 안에는 병원 기록과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들어있었다. 신문 기사 제목은 이랬다. 야간 추돌 사고 임산부 중퇴. 날짜는 내 생일을 2달 앞둔 시점이었다. 기사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소는 어머니의 집 근처였다. 그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어머니는 그 사고의 중심에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가는 대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단 한 번의 선택을 했다. 누군가를 부른 것이다. 기도가 아니라, 이름이 아니라 상황으로. 살아야 할 아이가 있다. 그 한 문장으로 현관 쪽에서 낯익은 기척이 느껴졌다. 그 사고 당신도 알고 있군요. 정호의 목소리였다. 그때 당신은 몇 명을 지켰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1명. 저 말고도 있었죠.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살아났지만 다른 이름 하나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수첩에 네. 지켜내지 못한 이름.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어머니는 대가를 치른 건가요?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말했다. 대가는 항상 나중에 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약속의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라진다고 했군요.
그는 대답 대신 낮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떠나면 당신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은 안도와 공포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럼 저는 안전한 건가요? 완전히요? 그는 처음으로 조금 쓴 웃음을 지었다. 아니요. 당신은 이미 이쪽을 보게 됐으니까. 그날 밤 나는 또 하나의 규칙을 읽었다. 수첩의 마지막 장, 가장 작게 적힌 문장. 규칙을 알게 된 사람은 언젠가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된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다. 어머니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정오의 끝이 아니라 나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오부. 떠나는 사람의 조건. 정오는 그날 처음으로 시간을 언급했다.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이상하게도 이미 여러 번 연습한 문장처럼 들렸다. 언제요? 정확한 날짜는 없어요. 다만 이 집에서 더 이상 부르지 않는 밤이 오면 그때가 끝입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부르지 않는 밤. 어머니는 평생 단 한 번도 그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항상 이 집 근처에 있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계셨죠? 약속은 부른 사람만이 끝낼 수 있으니까요. 그제야 이해가 됐다. 어머니가 떠난 순간 그의 시간도 함께 멈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떠나면 당신은 어떻게 되죠? 내 질문에 정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디요? 이름이 지워진 쪽으로. 그 말은 죽음과도 삶과도 달랐다. 그럼 기억은요? 기억은 남습니다. 다만 그 기억을 불러줄 사람이 없어질 뿐이죠. 나는 그 문장이 이상하게도 잔인하다고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을 다시 꺼냈다. 사진, 수첩, 편지. 편지의 뒷면에는 앞에서는 보지 못했던 문장이 있었다. 연필로 아주 작게 적혀 있었다. 이 아이가 자라. 이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그때는 절대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어머니는 정호의 미래까지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떠난 뒤를 당신에게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정호의 말에 나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저에게요? 당신은 이미 규칙을 알고 있고 부름의 방식도 이해했습니다. 그건 이해가 아니라 경험일 뿐이에요. 그 경험이 선의 시작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물었다. 왜 하필 저죠? 정호는 이번에는 바로 대답했다. 당신은 지켜본 적이 있으니까. 제가요? 어릴 때부터요. 그는 조용히 설명했다. 당신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떠나는 사람에게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다음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강요는 안 된다는 거군요. 네. 한 번이라도 강요가 되면 부름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의 선택이 얼마나 절박하면서도 명확했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그럼 저는 언제 선택해야 하죠? 선택은 미리 하는 게 아닙니다. 정호는 말했다. 반드시 누군가가 살아야 하는 순간에 옵니다. 나는 그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새벽 나는 꿈을 꾸었다. 어두운 길 위 정호가 멀어지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이름이 지워진 그림자들이 겹겹이 늘어서 있었다. 그중 하나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아직은. 정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은 아닙니다. 눈을 떴을 때 수첩의 마지막 장에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 떠나는 사람은 다음 사람을 남기지 않으면 완전히 사라지지 못한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정호는 사라지고 싶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던 걸까? 아마도 그 둘 다였을 것이다. 6부. 부름은 예고 없이 온다.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됐다. 너무 평범해서 나중에야 그 평범함이 이상했다는 걸 알게 될 정도였다. 아침 뉴스에서는 비가 온다는 말만 반복했다. 사람들은 우산을 챙기거나 괜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나도 그들 중 하나였다. 사건은 퇴근길에 일어났다. 지하철역에서 나오자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한꺼번에 뛰기 시작했고 나는 무심코 지하차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이유 없는 불안이 가슴을 쳤다. 멈춰야 한다. 정확한 이유는 없었다. 다만 멈춰야 한다는 감각만이 분명했다. 지하차도 입구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빗물은 빠르게 불어나고 있었고 누군가 넘어지며 소리가 커졌다. 그때 들렸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불러. 내 안에서 누군가 말하고 있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한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발은 이미 물에 잠겨 있었다.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살아야 할 아이가 있다. 정오의 수첩 속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렬됐다. 강요하지 말 것. 먼저 다가가지 말 것. 선택은 스스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빗물이 더 차올랐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다. 그때 내가 아닌 누군가의 이름이 입술 끝까지 올라왔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정호. 그 이름을 속으로 부르는 순간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아직은 정호의 목소리였다. 그는 나와 사람들 사이 아주 애매한 위치에 서 있었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나만이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당신이 부를 차례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보고만 계세요. 그의 말은 잔인하게 들렸다. 아이의 발이 미끄러졌다. 그 순간 어떤 선택도 할 수 없게 될 것 같았다. 부름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호가 말했다. 결심으로도 가능합니다. 나는 아이를 바라봤다. 그 아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몰랐다. 그래서 부르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하나의 문장을 완성했다. 이 아이가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된다. 그 순간 시간이 느려졌다. 누군가 아이를 끌어당겼다. 정확히 누군지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아이의 몸이 물에서 벗어나는 장면만은 또렷했다. 사람들이 뒤늦게 소리를 질렀고 구조대가 도착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정호는 조용히 내 옆에 섰다. 맞죠? 이게 부름인가요? 아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문턱입니다. 그럼 부름은 언제? 다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예고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손이 떨렸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다. 오늘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정호의 목소리. 제가 선을 넘은 건가요? 넘진 않았어요. 잠시 후 그가 덧붙였다. 하지만 넘을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됐죠. 그날 밤 수첩의 마지막 장에 또 하나의 문장이 나타났다. 처음의 부름은 항상 이름 없이 시작된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깨달았다. 선택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7부. 마지막으로 남은 밤. 그날 밤 정호는 처음으로 집 안에 들어왔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없었다. 그는 그냥 거기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불이 꺼진 채로.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밤이 마지막이라는 걸. 규칙을 어겼군요. 내 말에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규칙은 이미 끝났습니다. 왜 지금이죠? 오늘 당신이 문턱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은 처음으로 또렷하게 보였다. 어머니의 사진 속 남자보다
조금 더 늙어 있었고 눈에는 긴 시간이 고여 있었다. 기억해 두세요. 정호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부름은 선한 의지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요? 책임입니다. 그 단어는 유난히 무거웠다. 정호는 나를 창가로 데려갔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제와는 달리 아무도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 조용한 밤이었다. 이런 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언젠가 반드시 부르게 됩니다. 그게 제가 되겠죠. 정호는 이번에는 부정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동안 후회한 적은 없었나요? 정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지켜낸 얼굴보다 지켜내지 못한 이름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 말은 대답이자 경고였다. 그는 어머니의 수첩을 내게 건넸다. 이건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게 저라면요? 그땐 이 수첩은 다시 쓰이게 되겠죠. 나는 그 수첩을 받지 않았다. 정호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이번엔 문 밖이 아니라 문 안에서 문턱을 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기까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 말은 설명도 변명도 아니었다. 그래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숨긴 겁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정호의 모습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다. 빛이 아니라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그가 말했다. 그러면 난 끝내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호는 그렇게 사라졌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 밤 이후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아니, 혼자가 된 줄 알았다. 침대에 누웠을 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숨소리가 들렸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정호의 마지막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누군가는 언젠가 반드시 부르게 됩니다. 나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다.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8부 마지막으로 불린 이름.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는 너무 현실적이었다. 연기가 아니었고 장난일 리도 없었다. 어디세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집이에요. 근데 문 앞에 누가 있어요? 그 말에 몸이 굳었다. 문은 잠갔나요? 네. 근데 이상해요. 노크를 안 해요. 그 문장은 너무 익숙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밖은 고요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 사람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숨먹는 소리가 들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질문은 정호가 나에게 남긴 질문과 완전히 같았다. 순간 선택의 조건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강요하지 말 것, 먼저 다가가지 말 것, 이름을 먼저 말하지 말 것.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제가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 잠시 후 상대가 대답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문 앞에서 한 발짝만 물러나 보세요. 네. 잠시 정적. 괜찮아요. 아직 거기 있어요.
그 말은 안도이자 확인이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익숙한 기척.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정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가 남긴 자리만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지금 제가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전화기 너머의 사람에게 말했다. 부르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당신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을 끝으로 현관 쪽에서 기척이 사라졌다는 숨죽인 탄성이 들렸다. 사라졌어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아무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 그 누구도 이곳으로 끌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이동했다. 그날 밤 수첩은 완전히 빈종이가 되었다. 이름도 규칙도 기록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며칠 후 나는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이제 알 것 같아요. 바람이 조용히 지나갔다. 왜 이름을 남기지 않으셨는지. 이름은 사람을 부르기 위한 것이고 부름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깨달았다. 나는 정호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호가 사라질 수 있게는 했다. 그 차이가 어머니가 원했던 유일한 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나는 가끔 전화가 울리기 전에 먼저 알게 된다. 누군가가 선택의 문턱에 서 있다는 걸. 그리고 나는 단 한 가지만 말한다. 당신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그 말에서 끝난다. 그리고 그 말에서 다시 시작된다. 제작 AI 할매의 이야기방. AI 기반 창작 스토리 대본 및 영상 편집 100% 자체 제작.